박준호는 퇴근길에 어둑해진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집 앞에 가까워질수록 은은한 불빛과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문을 열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따뜻한 조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수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10년 동안 이어온 평범한 부부의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 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는 짧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수연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화면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반짝였습니다. 이수연의 손이 순간 굳었고 그녀는 곧장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수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표정 한 구석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수연은 코트를 걸치며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는 짧은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혼자 남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던 집안 공기가 서서히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물컵을 치우다 무심코 서랍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랍 한쪽이 아주 살짝 벌어져 있었고 흰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현금 인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달랐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몰려 있었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손바닥에 맺힌 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알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가 낮게 내뱉은 말은 거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늘 보던 식탁, 커튼, 전등 어떤 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을 꽉 쥔 채 이 상황을 애써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불을 끄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서랍 속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이름의 성이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며 금이 가고 있었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균열은 소리도 없이 그의 삶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에도 박준호의 마음속은 잔잔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그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안했고 그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멀지 않은 낡은 호텔 주차장에 낯익은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내 이수연의 차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코트를 걸친 이수연의 뒷모습이 있었고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두른 걸음으로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온화한 얼굴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딘가 차갑고 단호한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로 돌아와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 이수연은 차 안에서 짧고 단호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는 돈, 서류, 이번 주 안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소리를 최대한 높이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무표정하고 냉정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 길고 평범했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쥔 채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이수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왔어. 그녀의 짧은 말과 자연스러운 표정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식기 소리와 TV 소리,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자마자 조용히 회사 동료에게 부탁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틀 후 받은 서류는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명이었고 과거 여러 번 신원이 변경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웃던 시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퇴근 후 마주한 따뜻한 밥상. 그 모든 게 이 순간 거짓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회사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거실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수연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또렷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여자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드럽고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곧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박준호는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퇴근 후 찾아낸 의심스러운 단서와 주차장에서 목격한 광경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부탁해 아내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하루 뒤 전달받은 서류 뭉치를 펼쳤을 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이름은 이수연이 아니었고 수차례에 걸친 신원 변경 이력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달랐으며 사기 용의자 기록이 여러 지방에 걸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오해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 친구 김영섭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이혼과 형사사건에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섭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이수연의 흔적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낡은 서랍, 화장대, 옷장, 신발장까지 모두 살폈고 결국 아내의 가방 안에서 위조 신분증과 외화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외화는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신분증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누구와 10년을 함께 살아온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아내의 부드러운 웃음, 다정했던 말투, 소소했던 여행의 기억들이 전부 뒤틀린 듯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무너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촬영하고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분증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울렸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도 작은 거짓말도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사라지고 냉정한 각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상황을 싸움이라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그날 밤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증거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방에 숨겨져 있던 명함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주소와 빌라,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었죠.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자 서울 외곽의 고급 빌라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빌라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멀리서 보면 불이 켜진 몇 개의 창만이 유일한 생기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엔진을 끄고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운 채 빌라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이수연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빌라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분 뒤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대규모 재산 사기 조직의 중간책 최태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이수연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익숙한 태도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빌라 안쪽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담장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빌라의 창문 사이로 내부가 희미하게 보였고 조명이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안쪽에선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최태식과 이수연이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분위기는 협상 그 자체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송금 내역이 번쩍였고 여러 서류가 테이블 위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듯 능숙하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준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인물들의 얼굴과 문서들이 분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녹화되는 소리 사이로 계좌, 이번 주,
해외 이체 같은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요동쳤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 듯한 정적이 이어졌고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빌라 앞쪽으로 고급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성 2명이 내리더니 입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과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차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영상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시동을 끄고 다시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본 장면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광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한다.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차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빌라는 불빛이 아늑하게 새어나왔지만 그 안에 감춰진 건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단단히 쥔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는 추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긴장된 얼굴로 변호사 친구 김영섭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과 잠복으로 이수연과 조직의 움직임은 대부분 파악된 상태였죠. 김영섭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결정해야 해. 증거는 충분하고 경찰과도 협조 가능해. 내가 이걸 끝까지 가겠다면 오늘이 기회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의 공포와 분노, 배신감이 한데 뒤섞여 마치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 대신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정리된 녹화 영상, 사진, 거래 내역 복사본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칼날이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빌라 근처의 골목길, 준호는 어둠 속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경찰과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잠복팀을 배치했고 김영섭은 현장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이수연과 조직이 거래를 시도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골목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준호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스마트폰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만 희미하게 조명이 스쳤습니다. 곧 빌라 앞에 고급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리고 이수연도 차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평소 집에서의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조직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차량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빌라 안에서 거래가 시작되자 경찰은 무전을 통해 신호를 교환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 내부에서 이수연이 가방을 열고 돈과 서류를 내놓는 순간 무전기가 찢어질 듯한 짧은 명령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이야. 어둠을 가르며 수십 명의 형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빌라의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고 경호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총을 꺼내 들자 곧 제압이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와 비명, 부서지는 유리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순식간에 포위됐고
경찰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차량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불빛과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현장. 경찰들이 용의자들을 제압하고 현장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돌렸고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고도 묘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 없는 충돌이었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거짓과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아팠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이 진실을 끝까지 끌어냈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은 싸늘했지만 마음속에 서서히 무거운 안개가 걷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준호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지난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 붉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빌라 현장의 시끄러운 소란은 사라지고 도시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아무도 없는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딘가에 묶여 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한때 따뜻하게만 느껴지던 이 공간이 낯설고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난밤 아무렇게나 던져진 영수증 뭉치와 사진,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도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전 겨울, 눈 덮인 공원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이수연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을 보는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밑에는 여전히 그가 서랍 속에서 꺼냈던 낡은 봉투가 떨어져 있었고 봉투 옆에는 새까만 흔적처럼 남은 영수증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지난 10년의 시간을 조용히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에 사진을 쥔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이 방 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매일 들려오던 수연의 웃음소리도 저녁을 준비하던 달그락 소리도 이젠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너졌다는 말로는 부족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만큼 쌓아온 지난 밤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커튼, 소파, 주방 액자, 그리고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찻잔 한 세트. 모든 물건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기억은 현실의 균열 속에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창문 앞에 선 준호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건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거짓 위에 쌓인 허상이었다는 걸. 천천히 그는 봉투와 서류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듯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파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사진이 이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그것조차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울리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닫은 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소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봄 기운이 살짝 감도는 오후, 박준호는 천천히 낡은 공원 벤치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아내와 자주 산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에는 비바람에 닳아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벚꽃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의 주변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반지, 두 사람이 함께 간 여행지의 티켓 조각, 그리고 서랍 속에서 꺼낸 작은 메모지 한 장. 메모에는 수연의 익숙한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 짧은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텅 빈 공허함이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메모지를 가만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잔잔하게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만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잊을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벤치에 남긴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봄의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벗어나는 그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벤치 위 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벚꽃 나무가지 사이로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의 삶은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공기는 차분했고 하늘은 맑게 갠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집 앞 골목길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와 재킷 차림, 단정히 빗은 머리, 그리고 어깨에 걸린 작은 가방 하나. 오랜 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 그의 발걸음에는 지난날과는 다른 가벼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길가에는 초록색 잎사귀가 흔들리고 있었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자전거 벨소리와 아침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오랜만에 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시장 상인의 활기찬 목소리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서야 준호는 그 소리를 똑바로 듣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길을 걷던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길모퉁이 작은 카페 앞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은 며칠 전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넓은 하늘. 눈을 감았다 뜨자
그의 눈빛엔 조금의 결연함과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무너졌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롭게 구직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떠오른 공고들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는 건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 그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박준호는 새로 다니기 시작한 직장의 출근길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른 아침의 공기는 약간 차가웠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그의 표정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지난날의 무거운 그림자 대신 새로운 리듬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옆 가로수에는 연초록 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어우러져 도시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서 있는 준호는 예전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거리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햇살이 도로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는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몇 달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와 상실, 무너짐이 서려 있던 얼굴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굳은 결심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창문에 손을 가볍게 올려봤습니다. 손끝에 스치는 봄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심이었습니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나며 속도를 올릴 때 햇살은 차창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고 골목길에 가득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고정한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지금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긴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의 마지막 오후, 하늘은 맑고 공기는 따스했다. 강가 산책길엔 연두빛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벚꽃잎은 바람에 흩날리며 천천히 강물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각기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서 있는 박준호의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그는 천천히 강가 난간으로 걸어갔다. 잔잔한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작은 물결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에 서는 자신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던 삶,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던 날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종이 쪽지만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는 이수영과 함께했던 시간 중 가장 오래된 메모였다. 준호야, 고마웠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한때 그 문장은 그의 전부였다.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메모지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기억을 놓아주는 사람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잘 가라.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손끝을 살짝 풀었다. 메모지는 봄바람을 타고 허공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강위로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종이가 섞이며 천천히 물 위에 내려앉았다. 햇살이 반짝이는 강물 위에서 종이는 조금씩 멀어져 갔고 준호는 난간에 팔을 올린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아주 깊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어깨로 벚꽃잎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과 봄의 바람, 잔잔한 햇살, 모든 게 그를 감싸고 있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픔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는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다. 준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벚꽃잎이 그를 스치며 지나가고 강물은 봄빛을 반사하며 잔잔히 흘러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그동안의 고통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 순간 과거는 진짜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